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어 수능에 대한 어떤 총평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이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비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그럼 수능을 준비할 것인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역대급 또 불수능 국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화작 같은 경우, 언매 같은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이 화작이 96점이고 언매가 92점, 그리고 2등급까지만 보면 화작이 92점, 그리고 언매가 88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 물론 확정은 아니고 제가 조사한 거는 EBS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1등급 같은 경우가 화작이 87, 그 다음에 언매가 한 8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79 정도, 그리고 언매는 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작은 3등급이 71점, 그 다음에 언매는 69점, 그리고 4등급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4등급은 화작이 67점 정도, 그 다음에 언매가 59점. 그래서 작년 수능에 3등급 커트라인이 86점, 화작이 86점이었고 언매가 82점 정도 되니까 작년 수능의 3등급 정도의 이 등급 컷이 약간 1, 2점을 더해서 지금의 현재 1등급의 등급 컷과 좀 유사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어떤 등급이 올해 1등급의 어떤 등급 컷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만점을 맞았을 때, 언매를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47점이고 화작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가 144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난이도 어떤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년 수능을 좀 살펴봤을 때 좀 역대급으로 또 어려웠던 불수능이 21학년도 수능이었는데, 그때 1등급이 그때는 이제 언매 화작하고 이게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1등급이 88점, 2등급이 82점이어서 당시에도 불수능 또 곡킬러 문항이 나와가지고 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급 컷과 매우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는 수능이 실시되기 전에 뭐 크게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을 말을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이번 수능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곡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BS 반영 비율을 50%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어떤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올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처럼 뭐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15분, 뭐 20분 가까이 막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곡킬러 문항은 없는 게 이번 수능에 보여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51.1% 정도의 EBS 연계율을 유지했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웠는지, 수험생들이 상당히 시험을 보고 난감해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좀 지문이나 그런 고난이도 문제가 뭐였는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크게 좀 보시면 이 첫 번째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이 독서 이론인데요.
이 독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좀 다뤄졌던 그런 초인지, 메타인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었고 문제도 좀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지문이 이제 다음 4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비문학 지문은 세 지문이 이렇게 수록이 됐죠. 그런데 이 세 지문 모두 EBS에서 다뤄졌던,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좀 다뤄졌던 지문이 배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EBS가 배치가 됐지만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EBS 연계율을 50% 정도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약속은 좀 잘 지킨 그런 지문 배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재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수험생들 중에서 일부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상당히 숙지해가지고 어떤 문제 유형까지도 좀 기억을 해서 이것이 수능에 이런 문제도 EBS에서 다뤄졌던 문제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문제 자체의 연계율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연계율은 지문이 이렇게 본인이 EBS에서 봤던 지문이 또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연계율을 인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비문학 지문 세 세트도, 세 지문도 EBS에서 다뤄졌던 어떤 주제의식이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고 풀어본 결과 이 지문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한 건 물론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부 예를 들어서 5개 정도의 단락이라고 한다면 한 3개의 단락은 EBS에서 다뤄졌던 어떤 제재와 주제의식이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한 2개 단락 정도는 수험생들이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제재, 새로운 어떤 내용이 좀 추가되고 그 추가된 어떤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좀 약간 고난이도 문제, 준킬러 문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배치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의 결측치라든지 이상치와 관련된 그런 제재도 이 수능 특강에서 좀 다뤄졌던 제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외에 후반부에 배치된 어떤 내용이 이 새로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10번 문제가 되는데 이 10번 문제가 이 화작에서는 오답 랭킹 2위였고 엄매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10번 문제는 이 EBS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이 관련된 지문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문학에서 이 주제 통합 지문, 가지문과 나지문이 나오는 어떤 지문 같은 경우에도 가지문은 이 수능 EBS에서 다뤄졌던 제재, 한비자의 노장사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재도 그렇고 주제의식도 매우 유사한 어떤 지문이 나왔지만 이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EBS에서는 이 미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관련된 제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나지문이 유학자들이 이 노장사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이것을 유학사상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활용한 그런 사례를 다룬 그런 어떤 제재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또 수험생들이 EBS를 통해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제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이 50%의 황금비라고 할까요? 50%의 황금비를 좀 잘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김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에서 다뤄졌던 제재인데 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박태원의 골목안 같은 경우에는 또 EBS에서 다뤄지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EBS에서 다룬 어떤 작품, 현대소설은 EBS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 배치가 됐다. 마찬가지 고전시가도 보면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다뤘던 어떤 작품인데 그 나지문으로 나와 있는 이 화암구곡이라고 하는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또 EBS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 또 같은 지문에 배치가 됐죠.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서도 현대시 2편이 나왔었는데
김종길의 문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다루지 않은 낯선 현대시가 나왔고요. 나 작품 같은 경우에 이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또 EBS에서 다뤘던 현대시가 됩니다. 물론 그 현대시 두 편에 고전 수필이 결합되어 있는 이 갈래복합 지문에서 고전 수필은 또 학생들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생소한 어떤 지문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배치의 어떤 형태로 총평을 좀 드리면, 출제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EBS의 반영 비율 50%를 맞춘 것은 맞고, 지문도 상당히 좀 절묘하게 이 50%를 이렇게 좀 맞춘 것이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이 느끼는 어떤 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을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그런 지문에서 연계된 문제가 학생들에게 좀 난이도가 높게 인식되게 하는 그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총평으로 이 문제의 난이도 배치 면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 그 5년 동안 우리 수능에서는 이 오답 랭킹 12, 그러니까 10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10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 한 7문항 정도가 독서, 비문학이었고요. 이 나머지 30%가 문학이었고, 언매나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답 랭킹 10위에 좀 들지 않은 그런 어떤 형태였었는데, 이번에 좀 제가 오답 랭킹 10위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2문항, 그리고 독서에서 4문항, 그리고 문학에서 4문항, 이렇게 해서 10문항이 화법과 작문의 오답 랭킹 10위에 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절묘하게 맞췄다라고 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언매에서도 그런 어떤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언매에서 2문항, 그리고 독서에서 4문항, 그리고 문학에서 4문항에서 10문항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부분에 각각 2문항씩, 그리고 독서 공통 4문항, 그 다음에 문학 공통 4문항, 이렇게 10문제가 2대 4대 4의 절묘한 비율을 또 맞추고 있는 어떤 형태가 지난 수능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수험생들은 분명히 EBS 반영 비율이 50%고 그 다음에 고킬로 문항을 출제하지 않은 이 시험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제가 봤을 때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 그 수능이 좀 난이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재원생과 제가 몇 분하고 좀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좀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상당히 좀 지문은 좀 읽기 쉬웠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을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그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매체와 화작 부분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 2문항, 오답 랭킹 10위에 2문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학생들에게 시간의 어떤 압박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은 좀 시간을 좀 단축하는 영역으로 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그 단축한 시간을 독서 같은 어려운 지문을 푸는 데 있어서 좀 할애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취해가지고 10분 컷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10분 안에 이 화작이나 언매를 좀 다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전략을 좀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언매나 화작이나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이 뒤에 선택 영역에 있는데, 이것을 먼저 푼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것을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45번까지 풀면서 이 선택 영역을 뒤에 푼 학생들도 그렇고, 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난이도 높은 문제 두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의 압박을 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상 외에 엄매 화작 부분의 어떤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배치가 됨으로써 이번 수능 시험에서 시간의 어떤 압박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점수가 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첫 번째 이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도 지문은 좀 쉽게 읽힌다고 했지만 그 쉽게 읽힌 어떤 부분은 바로 EBS에서 나왔던 어떤 주제 또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좀 수월하게 좀 읽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전체적인 경향 분석을 말씀드릴 때도 EBS 외의 작품이나 EBS 외의 지문이 결합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EBS에서 배우지 않았던 지문과 제재와 작품이 또 연계된 그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어떤 낯선 작품, 낯선 지문에 독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선택지 구성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뭐 선택지, 답지라고 하죠. 이 답지 5개 중에 3개까지는 뭐 확실하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서 지워지고 뭐 2개 정도가 남아서 그 2개를 좀 꼼꼼하게 좀 살피면 이 매력적 오답을 좀 피하고 정답을 좀 고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5개 뭐 정도 적게는 한 3개 정도가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야지만이 이렇게 좀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의 구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선택지를 구성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관념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배치하고 수험생들이 평상시 좀 생소하게 여겼던 어휘들도 좀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소한 어휘와 뭐 지문의 내용과 답지의 어떤 연관성을 따질 때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야지만이 이 답지가 정답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좀 많이 문제에 좀 배치가 돼서 이렇게 좀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능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올해 수능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체제가 2028학년도 수능에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7년에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기존의 어떤 수능의 형태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수능이 실시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1 학생들, 그리고 중3, 이제 곧 예비 고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이 3개년, 그들이 시험을 치르는 3년 동안은 아마 이 형태가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영역에 뭐 한 2문항 정도, 문학 4문항,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내문항 해서 꼭 둘, 넷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어떤 난이도 배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교재의 제재를 50% 정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비율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고난이도 불국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도 국어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대한 완벽한 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약간 승부를 가르는 어떤 지문은 EBS가 아니라 EBS 외의 지문이 승부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어떤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됩니다.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50%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수능장에서는 100% 낯선 지문, 낯선 작품을 지문으로 보면서 풀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50%가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고 지문을 수능을 볼 때, 그리고 본인이 학습했던 어떤 제재나 이런 어떤 유사 주제가 글이 흘러가면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도 이런 EBS에 대한 어떤 학습을 좀 철저히 하자라는 첫 번째 제안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역시 낯선 지문에 대한, 낯선 작품에 대한 자기만의 독해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런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웠던 어떤 지문이 나오는 것도 완벽하게 좀 풀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그런 제재, 그런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단축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정답을 이렇게 고르는 방법, 두 번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양치기의 어떤 방법보다는 정밀한 어떤 그런 분석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치기라고 하면 바로 양으로 승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어 문학 작품과 관련된 독서 지문과 관련된 그런 많은 어떤 작품들, 문제집을 사다가 많이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푸는 어떤 습관을 좀 키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지가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지가 어려운 어떤 문제 경향에서는 빨리빨리 풀어서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왜 이것이 답이고, 왜 이것은 답이 아닌지, 평소에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답 하나만이 아니라 선택지, 답지 3개가 막 헷갈리는 경우에 그 3가지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왜 답이 아니고 이것은 왜 답인지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것은 평상시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실전에서 이렇게 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수능이 상당히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수능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과 그 다음에 대비를 통해서 앞으로 수능을 치르시는 예비 수험생들이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능이 끝나는 날 좀 활짝 웃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뵙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제 말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